세상을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또한 그 시련은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슬픈 자아상은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생활고로 인한 가족의 동반 자살, 취업 실패로 인한 청년들의 좌절, 빈곤, 고독으로 인한 불안한 노후까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좌절한 이들의 희망이 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과 대형 소품들 등장으로 이곳을 찾는 발길은 많이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곳 상인들의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사 먹다 보니까 이제 저도 수익이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안 사 먹으니까 돈이 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네, 요즘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된 가게들은 아무래도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직원으로 일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스스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도 그렇고 최소한으로 재료값이나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다른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임대료랑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경제가 좀 활성화가 돼서 다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하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틀려요. 그리고 여기 직장도 사람들이 수도 줄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런 식당이 힘든 게 편의점 같은 데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싸지. 그러니까는 그런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식당도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이 물가 너무 비싸고, 재료도 비싸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인건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런 데도 사람 쓸 것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나중에 끝나면은 퇴직금 줘야지. 응? 월급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게 한 게. 그러니까 임금을 먼저 같이 했으면 이제 사람을 안 쓸 것도 하나 더 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직업이 많이 생기지, 직장이. 근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줄이고 식구끼리 하려고 그러고, 내가 좀 힘들어도 그냥 한 사람이 두목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런 거 있어요. 임대료 많이 오르니까 그것도 장사는 안 되는데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고, 카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현찰이 없어요. 밥을 하나를 먹어도 카드 하니까 세금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런 게 힘들죠.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죠. 없는 서민이 잘 살 수 있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 직장도 많아갖고 이런 주변에 직장 생활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면 좋죠. 저희 가게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은 힘드는 건 다 똑같을 겁니다. 저뿐 아니라 이 영업하는 분들은 물가금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세금 문제도 있고,
저희 물가금하고 세금하고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힘듭니다, 지금요. 요즘 경기는 너무 밑바닥이어가지고 저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기가 하루 종일 좀 빨리 좀 좋아졌으면 하는 저희 그 자영업자에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겁니다. 상인들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상인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은수 씨의 사연 잘 들으셨죠?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수 씨의 사연이야말로 파산 신청이 필요한 전형적인 영세상인의 경우라 할 것입니다. 개인 파산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담보부 채무 10억 원, 무담보부 채무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박은수 씨는 개인 파산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총 15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실 때 이 빚이 사업 실패로 인한 것이고 도박이나 낭비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가장 이혼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 유학 중이신 따님이 생활비나 학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셨다는 점을 적절히 소명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원만하게 면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된 이후 14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는 금지 명령을 받아본 시점부터는 채무자에 대한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지 명령의 효력 발생일까지는 독촉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인 채권자들의 경우 통상 사건 번호가 부여된 사실을 고지하면 금지 명령이 예정된 것으로 보아 임의로 독촉을 중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이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필요시 압류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는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개인 파산 절차는 회생과 달리 별도의 금지 명령 제도는 없지만 파산 폐지 결정 혹은 파산 종결 결정 후 면책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 채권에 기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이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보전 처분이나 강제 집행은 중단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금이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우선 채권을 먼저 변제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회생 파산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파산관제인입니다. 무척 생소하죠. 파산관제인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제인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제인은 개인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 면책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파산 신청만 하면 그 채무가 탕감되는 것으로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면책을 통과해야지만 채무를 탕감받는 시스템으로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추후 다시 파산 면책 신청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들께서는
파산 면책 절차에 대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일을 진행하셔야 채무도 탕감받으실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께서는 파산관제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해 주시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면책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녹록치 않는 경제 사정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또 다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할머니의 사연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김정자 할머님처럼 자녀들의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거액의 채무를 떠안고 또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사연에서는 개인 회생과 파산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김정자 할머니께서는 특별히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위탁을 하여서 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연과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고 또 거소가 일정하다면 거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할 법원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월세방을 하나 얻기도 어려우실 정도로 재산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서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정의 생활비를 아파트 일용직으로 벌고 계시지만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개인 파산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기초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그 금액이 매우 적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 다행입니다. 고령의 사례자의 경우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그 금액 또한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시어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시청자분들께서 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잘 모르실 텐데요. 여기서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설지 않는 이곳. 저도 예전에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의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좋아서 시작했고 청춘과 열정을 담아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데 아직은 어딜 가나 이제 대우받지 못한 점도 많고 보수도 너무 적고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이 어딜 가나 차가운 대우를 받고 무시를 받는 걸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음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알바를 해서 모으거나 아니면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대고
나머지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때는 일을 하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고 다들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네. 아직 근데 더 팍팍할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현실은 팍팍하고 차갑지만 언제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였는데요. 과연 현재의 젊은이들도 그때의 저처럼 마냥 공부만 걱정하고 생활하고 있을까요? 이제 작년에 뭐 M4 세대나 욜로 이런 말이 유행어로 꼽힐 정도로 자조적인 색채가 만연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시험 문턱이 되게 높고 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스스로 학비를 내는 것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장학재단을 찾아본 끝에 운이 좋게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핸드폰 비용이나 자취 비용이나 교통비를 생각했을 때 저 역시도 굉장히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 저도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학금도 내야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2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그 학자금 대출에 이어서 생활비도 자신이 충당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학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론대회 나가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 대회에 참여하면서 얻은 상금으로 생활비를 조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시험 기간에도 사장님이 빼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학업에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좀 제가 아직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취업을 어디로 해야 될지부터 걱정이기도 하고. 저도 아직 2학년인데 아직 벌써부터 취업 걱정에 선배들 보면서 좀 막막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제 스펙을 쌓아야 되고 또 진로를 정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많고, 또 학비도 저는 국가장학금도 못 받고 다니고 있어서 부모님한테 아직 많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월세도 비싸고 아르바이트도 그래서 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생활비 대출 받는 애들, 근데 국가장학금 받는 애들도 그만큼 많기도 한데 또 그게 다 충당이 안 되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주말 다 할애해서 아르바이트 해서 또 이제 먹는 것만 해도 식비가 꽤 나가니까 제가 자취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이 힘든 게 사실이죠.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득도 보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 물가도 그만큼 상승하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가게들 보면은 500원씩, 1000원씩 다 인상하고 있는 사정이고, 그래서 크게 체감되는 건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서 많이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부에 매진하고 청춘을 즐기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청년의 어깨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소수의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는 무게에 희청이는 한 청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실제로 20대, 30대 분들 중께서는 대학 재학 중이나 취업 준비 기간 중에 학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대출 등을 통해서 빚을 지고 사회 진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 진출 후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도 늘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셔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 의류 사업을 계속 하실 요량이시고 또 이 사업으로부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하고 계시다면 회생 절차를, 만약 의류 사업을 접으시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파산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파산 신청 시에 고려하셔야 할 점은 국가 학자금 대출, 또 부가가치세 같은 조세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서 채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한편 20대, 30대 분들이 장래 공무원, 교직, 보험, 공인중개사 등의 직종에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파산 제도로 인해서 자격 제한의 불이익 등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30 세대의 파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차가운데요. 회생 파산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으려는 청년들에게 이 제도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또 다른 기회라는 점을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 유난히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일단 저희 회사 주변에도 식당 같은 데가 많은데 점심시간에도 비어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여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 도시락을 싸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예전에는 많이 사 먹거나 이랬던 것도 회식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술자리도 많이 갖고 했었는데 요즘에 많이 음식값도 많이 오르고 비싸지다 보니까 많이는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독립도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집값도 많이 비싸고 해가지고 아직은 부모님이랑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독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 살더라도 집값도 그렇고 앞으로 혼자 살 생각을 하면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도 창업의 꿈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았어가지고 아무래도 월세 같은 경우는 옛날에 20살 때, 21살 때 살았었을 때보다 같은 방인데도 훨씬 비용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개인당 10,000원 정도씩이면 충분히 밥을 먹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000원으로는 사실 택도 없는 금액이죠. 너무 여러 가지로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일이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요즘 공급에 비해서 수요층이 너무 적어가지고 계약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의 수익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익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지금 내고 있는 월세라든지 데이트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프리랜서로 하는 거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힘들면 그만둬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만뒀을 때 다른 데 취직을 할 때 취업 준비 비용이라든지 지금 내고 있는 월세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차마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런 현실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어쨌든 수익이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직업 특성상 많은 자영업자분들, 학생분들, 직장인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중산층의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 내 아버지일 수도 있는 마지막 이야기의 사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철님과 같이 많은 대출로 인하여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던 일마저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 회생을 신청하실지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가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는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모든 채무 중에 국세의 비중이 높다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일반 금융권 채무가 더 많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를 전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일부 면책받는 식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의 종류나 액수에 따라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의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 회생을 진행하실 수 없고 만약에 의뢰인께서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상이 되신다면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특별한 신청 제한이 없고 또 의뢰인과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연 의뢰자의 경우에 서류상 이혼을 하셨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위장 이혼이라면 재산의 은닉 등 면책 불허가 사유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위장 이혼이라면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제인이 이를 엄격히 심사할 수 있고 만약에 위장 이혼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혼 전의 재산 가치로 평가될 수 있고 사회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사례와 그에 맞는 대체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례에 관해 많은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이분들은 이미 자신이 사회적 낙오자 또는 패배자라는 인식을 갖고 잔뜩 주눅이 든 채 찾아옵니다. 이를 보면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어떤지 대략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생 파산 제도의 이용은 절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현재 당신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병이던 상태이다. 이를 치료하여 다시 경제적으로 건강해지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통한 경제적 갱생은 그 당사자에게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의 인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회생 파산 제도의 이용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